안녕하세요. 29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예, 이제 29년차 됐어요. 예, 23만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예, 한번 벽을 넘고 나니까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빨리 늘어가지고 좀 무섭기도 하고요. 돈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를 썼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스24 올해의 책도 선정되고, 또 3분기 진중문고에도 선정돼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젊은 이들이 제 책을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건 참으로 기쁜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패밀리 스터디 등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시의성 있고 어떻게 보면 깊게 파고드는 그런 콘텐츠에 대한 니즈들도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성과들을 잘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들의 니즈들을 잘 살려서 2022년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그리고 더 괜찮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패밀리 스터디 회원분들,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좋은 컨텐츠로 그리고 미래의 투자에 더 성공을 거둘 수 있게끔 이렇게 채찍질도 좀 주고 당근도 좀 주는 그런 컨텐츠들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제 마지막으로 2022년 첫 영상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발표됐던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무려 2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가계의 자산 상태,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라서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것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됐었던 통합개미 운동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2021년 전국적으로 폭등했잖아요. 이와 같은 가격의 상승 또는 경제 내에 벌어진 여러 가지 충격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소득 수준, 자산 수준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커트라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유한 10%에 들기 위해서는 그러면 2천만 가구 중에서 10%니까 200만 등입니다. 평균 아니에요. 커트라인입니다. 200만 번째로 잘 사는 집이 되려면 순자산 얼마 있어야 되냐? 순자산이 뭐냐? 그렇죠? 전체 총자산에서 빚을 빼야 됩니다. 남한테 돈 빌린 것을 빼면 순자산이 되겠는데요. 총자산은 많은데 순자산 적은 사람들 많죠. 최근 들어서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자산을 매입했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상위 10% 커트라인을 살펴보시면 예전에는 8억 3천 정도면 우리나라 200만 등 안에 들었었는데 1년 사이에 엄청나게 자산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9억 7천 정도 있어야만 이제 우리나라 상위 10% 커트라인에 드는 것 같아요. 참고로 1% 커트라인은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30억은 되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거는 1인당 아니에요. 가구 기준입니다. 가구 기준. 상위 20% 커트라인은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5억 4천 정도 있으면 순자산 기준 상위 20% 커트라인이었는데 이제 400만 등이죠. 400만 번째로 잘 사는 집이었는데 이제는 6억 3천 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우리나라의 어떤 소득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은 재산입니다. 재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재산이었고요. 이제는 소득 상입니다. 한 해에 돈 얼마 벌어야 상위 10% 소득자냐? 소득을 올렸느냐를 살펴볼 수 있는데 소득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이랑 2021년 숫자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3% 정도씩 다 올랐어요. 그래서 2020년 우리나라에서 200만 번째로 잘 사는 집의 가구 소득, 그러니까 그 집에 살고 있는 부부, 자녀 소득 모두 합친 거예요. 이게 얼마였었냐 살펴보면 1억 1,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2021년에는 얼마가 되냐면 1억 2천만 원 정도. 큰 차이 없죠? 그리고 상위 20% 커트라인. 역시 400만 번째로 잘 사는 사람들이 되려면 얼마 벌어야 되냐 했더니 그 이전에는 8,790만 원, 그냥 한 8,800만 원? 8,8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약간 늘어서 거의 한 9천만 원 정도가 2021년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나라가 지난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알게 됐죠. 바로 뭐다? 소득은 별로 안 늘었는데 코로나 시국에 뭐 소득이 많이 늘었겠어요? 근데 자산은 엄청나게 가격들이 올랐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 빌려서 부동산 사고 주식 샀던 사람들이 승자가 됐던 1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면 바로 평균적인 가계의 소득과 자산 상태에 대해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순자산 보시면
이게 이제 평균입니다, 평균. 여러분들 1등부터 100등 사이를 다 평균한 겁니다. 그걸 살펴보시면 평균적인 자산은 5억이 조금 이제 넘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얼마다? 한 9천만 원 정도. 얼마 안 되죠. 근데 부채가 그 전에 워낙 적었던 탓이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율은 6.6%. 그리고 이와 같은 부채의 증가가 6.6%에 걸쳐서 나타났던 반면 자산은 얼마 늘었어요? 12.8% 늘었다. 예, 소득은 얼마 안 늘었는데 3% 늘었는데 부채를 한 7% 가까이 늘리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니까 자산이 12.8% 늘고 이곳 자산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로 순자산은 무려 14%. 그러니까 3억 6천 정도의 순자산이 4억 1천만 원이 됐다. 우리나라 가게들은 한마디로 정부가 빚내서 집 사지 마세요라는 말을 정면으로 거스른 덕분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베팅했고 성공했으면 자 어떻게 가계의 자산은 어떻게 되냐? 동학 개미들 나와서 주식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들 많을 텐데 우리 자산 어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세상에 금융 비중이 더 줄었다. 1년 전 우리나라 가계의 전체적인 실물 자산, 부동산에다가 임대용 주택, 토지 이런 거죠. 이게 76.4%였었는데 이제 얼마가 됐다? 77.5%가 됐다. 와, 멋진 세상입니다. 예, 부동산 전체의 투자 가치는 14% 늘었고 금융자산의 가치는 6% 늘었다고 나와 있네요. 결국 우리나라는 30대나 50대나 할 것 없이 전부 부동산에 올인하는, 그러니까 30대 같은 경우는 68%, 40대 76%, 50대 76%, 그리고 60세 이상 82%가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에 대한 자산 배분이라든가 뭐 균형을 맞춘 투자 이런 것 따위는 남줘버리는 나라가 돼버렸죠. 물론 성공했죠. 그러나 대가를 치렀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렀죠? 예, 바로 부채가 늘었고 그 부채가 금융자산, 금융의 저축을 대비해서 부채의 비중을 살펴보면 이게 유동비율에 해당되는 거죠. 즉 1년 만기 1년 미만에 걸치는 빚과 1년 안에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의 비율이 유동부채, 유동비율인데요. 이게 100% 이상이면 기업들 위험하다고 그러죠. 이제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79%가 80% 됐으니까 1%포인트 정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가계가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부채의 부담들은 높아졌습니다. 대신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부채 비율은 떨어졌죠. 왜? 자산이 급등했으니까. 그래서 전체 자산 대비해서 부채 비율은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18.5%가 17.5%.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 부채에 대해서 이제 정리할 수 있게 됐죠. 우리는 자산 기준으로 살펴보면 되게 건전하다. 전체 가계 자산 대비해서 빚이 17%밖에 안 된다. 굉장히 건전하다. 기업들만 해도 부채 비율 100% 미치면 굉장히 건전하다 그러는데 가계는 원래 레버리지가 적다 보니까 저렇게 되는 거죠. 대신 유동 비율 측면에서 현금 흐름 측면에서 1년 이내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에서 놓고 본다면 좀 부진해지고 또 좀 악화된 면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지난 1년에 걸쳐서 우리나라 가계는 돈 빌려 부동산에 올인함으로써 돈 번 사람들이 늘었고 그 덕분에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자산의 비율 또는 부채 비율 측면에서는 건전해졌지만 유동 비율의 측면에서는 악화된 면도 존재한다라는 이런 상반된 분석을 내놓을 수 있는 한 해의 자산 변동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